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여러분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양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런 게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이 속에는 사실은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 푸코의 담론 권력을 원용하면서 자신의 논의를 풀어가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권력 장치들이 그러한 그 담론들이 있다는 거죠. 지배 담론들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프랑스는 뭡니까? 예술의 나라죠. 네. 독일 그러면 뭐 학문, 철학, 철학의 나라. 미국 그러면 자유의 나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미국 경제를 조속히 그 재개하라고 한 미국의 주에서는 총을 들고 지휘를 하는 걸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럽이나 미국에 한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대단히 어떤 서구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들에 대해서 극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이런 사투에서 각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방역 역량을 보면 오리엔탈리즘 생각이 납니다. 서구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그 지배적 이미지를 동양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 프란츠 파농. 여러분, 이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피가 끓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저는 이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을 읽으면 여전히 지금도 무엇인가 솟구쳐 오릅니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이랄까. 대단히 영감을 주고 통찰을 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탈식민주의 실천가입니다. 이 파농이 유럽 중심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파농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도 그 하늘 병탄을 통해서 일제의 지배를 겪었고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식민 지배의 잔재가 남아있죠. 심지어는 친일파는 애국자다라고 하는 말도 버젓이 하고 있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정말 그 미국의 극우
역사관을 그대로 가져다가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사학자인 이영훈 교수, 뭐 안병직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식민 지배는 축복이었다. 참 우리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보통 우리가 탈식민주의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뭐 후기 식민주의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계신데, 탈이냐 후기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른데 두 가지 다로 읽는 게 아무래도 좋긴 좋죠. 그래서 그냥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 그러면 탈식민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식민주의적 잔재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피력되어 있는 번역어고요. 하지만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이런 어떤 퇴행적인 역사인지, 진짜 이건 뭐 천일공노할 노릇이죠. 여전히 지금도 식민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레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식민주의. 여전히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위 뭐 수구 내지는 뭐 극우들은 소위 일본의 극우주의자들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뭐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이게 여러분 친일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많은 우리의 역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또 왜곡되어 있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뭐 조중동, 뭐 한국 수구 언론의 대표적인 일간지들인데, 이 조중동의 사주들의 어떤 친일 행적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우리는 뭐 많이들 정보를 갖고 있죠. 뭐 안타깝지만 여전히 우리는 식민지 잔재와 관련된 논의들, 뭐 식민지 수탈론이냐 아니면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우리가 우리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병탄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기원을 묻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의 근대화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너무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여전히 우리가 오리엔탈리즘 담론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역사 발전론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의 맹아를 찾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꼭 그러한 단계들을 거쳐야만, 그래서 봉건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를 겪어야만 역사 발전이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역사학계에서 그것을 놓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양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 지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체계였지 않습니까? 여전히 근대화 프레임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뭐 근대주의가 도입이 됐다라고, 근데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과연 빈곤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느냐? 다른 주장들이 많이 있죠.
민족주의는 어떻습니까? 앤더슨이 얘기했다시피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등장하면서 물론 그 전에도 뭐 그리스도 그리스 시대 때도 그리스인과 야만인 여러분 야만인은 여기서 뭐 바바리안 그러지만 바르바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잘 모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뭐 샬라샬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린다라는 의미에서 바르바로이였거든요. 배타성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것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파농도 이런 민족주의, 식민주의도 극복해야 하지만 민족주의 역시 극복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 배타적 민족주의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상된 공동체, 네, imagined communities라고 하는데 이런 상상된 공동체죠. 민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동네 사람들 이렇게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사람들하고 잘 모르지만 뭐 어느 동네 산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뭐 하나로 이렇게 뭐 그 하나인 그런 통합된 그 생각을 의식을 갖는 뭐 현상, 예, 그건 상상에 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이 근대주의나 민족주의에 계속 갇혀 있는 것보다는 오로지 다시 그 민족 내의 차이들 있지 않습니까? 젠더의 문제라든가 계급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문제라든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 집회 또 강제징용 문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성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계급의 문제, 계급 불평등의 문제들 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네, 이런 경제 사학자들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듯이 식민지 근대화론만 가지고 이미 일본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인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결국 국내 근대화 일본의 식민 지배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네. 정말 그들은 뭐 새로운 친일파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친일 청산 못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근대사학은 한국의 근대사학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 때였습니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일본 사학자들이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 예, 아주 분열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다. 자신들은 진흙이지만 한국 사람은 모래다. 이런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온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당쟁 이런 거, 당쟁 망국론, 유교 망국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나라나 여러분 솔직히 이런 우리 이제 붕당 정치라고 얘기하자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조선 시대 때 소위 그 과거제라고 하는 이 메리토크라시라는 능력주의로 뽑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굉장히 수직적이고 서열 중심적, 위계 중심적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들일 뿐인데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거를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내면화했다는 거죠. 우리는 안 돼. 우리 민족은 분열적이야.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파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런 식민지 피입 지배자들에게 이 식민 지배자들이 어떠한 신경증을 유발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이 사람이 이제 정신분석가거든요. 정신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왜곡된 많은 그 한국인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 그게 바로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해결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프랑스는 드골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나치 부역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승만이 있었죠. 반민특위 해산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앞으로 여전히 신식민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이러한 식민주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꼭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제 나눠드린 그 안내문을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서설이 좀 길었는데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아시고, 자, 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우리가 이제 비평이 있고 이론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뭐 후기 구조주의라든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이론들을 갖다가 원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 자신들의 사상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가진 그 민족의 이론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직접 경험하지는 않고요. 에드워드 사이드도 그러고요. 뭐 가야트리 스피박이라든가 뭐 호미바바 이런 사람들이 그 서구의 아이러니하죠. 서구의 이론을 가지고 그런 서구 중심주의도 비판하지만 또 뭐 제3세계 중심주의도 비판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담론적 유의에 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그 삼총사,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사이드나 호미바바나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비평, 즉 뭐냐 그러면은 직접 그 식민주의를 경험하고 그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했던 그러한 지식인이자 혁명가였던 파농을 통해서 이 탈식민주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 유명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이 책이죠, 여러분. 이 책. 이걸로 한번 볼 겁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프로스페로 콤플렉스의 유래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이제 책에 그 옥타브 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식민화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파농이 이제 이 책의 4장에서 신랄하게 이 사람을 비판하고 이 사람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때의 그 이런 식민 지배자와 식민지 피지배자의 그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콤플렉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파농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아니라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성격 심리학을 원용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는 누가 겪는 것이냐 그러면 식민지 지배자들이 겪는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 피지배층들은 무엇을 겪냐 그러면 종속 콤플렉스를, 의존 콤플렉스를 겪는다라고 해요. 그럼 이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는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하나 퀴즈를 드릴까요? 여러분 그 뭐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너무 오리엔탈리즘 아닙니까?
아니, 인도가 얼마나 보석 같은 나라인데 셰익스피어 한 사람하고 바꿀 수 없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 템페스트, 여러분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냐, 작품이냐 그러면 마지막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수많은 뭐 4대 비극, 4대 희극을 쓰고 그랬는데 대단한 대문호죠. 이 사람은요. 마지막에 어떤 주제를 다뤘을 것 같습니까? 많은 주제들을 다뤘죠. 사랑이라든가 배신이라든가 뭐 복수라든가 그 인간의 심리 묘사의 아주 달인인데 이 마지막에 이 템페스트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과연 자신의 그 마지막 작품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사랑과 용서입니다. 뭐 간략한 내용은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 그 밀라노의 대공인데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마술에 심취했다가 동생으로부터 이제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돼가지고 딸인 그 미란다가 있습니다. 미란다하고 죽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다행히 그 부하에 의해서 이 노대신에 의해서 이제 목숨은 건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인도에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무인도에는 그 캘리반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미개한 기형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를 이제 마술로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정인 에어리얼도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지냈는데 이 캘리반이 그 자신의 딸인 이 미란다를 그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들켰죠. 그래서 이제 하인으로 삼아서 이 캘리반을 이제 그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로빈슨 크루소의 프라이데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놓고서 그 프로스페로는 이제 식민 지배자죠. 이 무인도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캘리반은 기형의 그 노예인데 이제 흑인으로 보는 거죠. 본래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딸을 겁탈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하인이 됐고 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식민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로다가 이제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흑인들이 항상 이 백인들은 자신의 이 딸을 범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항상 그 보호를 하고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것이 열등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식민 지배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콤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이 파농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꼭 이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지속되는 식민주의 잔재 그 극복 방안 아까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농이 주장하는 그 새로운 인간주의 뉴 휴머니즘이라고 인본주의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사실 이 책을 전부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은데 뭐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좀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제 소개하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요.
이 판홍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흑인이나 이 백인이나 다 소외됐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흑인들은 그 열등감을 갖고 있고 백인들은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이 백인의 그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이제 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흑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심리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있죠. 이 흑인들이 겪는 그 정신의학적 문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열등감이 있죠. 이 판홍 자신도 이 지금 카리브해에 이제 그 서인도 제도죠. 거기에 아주 작은 그 마르티니크라고. 여러분이 마르티니크는 여러분이 그 방은진 감독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데서 이 전도연 씨가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그 어느 한 가정집에 이제 혼자 이제 거의 수감 생활 비슷한 이거 좀 감옥에서 나와서 있게 되는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마르티니크인데 이 마르티니크 출신인데 상당히 뭐 똑똑했고 그래서 이제 본국인 프랑스로 이제 유학을 이제 가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깜둥이처럼 굴지 말아라. 항상 그 이 크레오러라고 그 서인도 제도에서 쓰는 그러한 그 프랑스어인데 왜 우리 콩글리시 비슷한 그런 좀 뭔가 이게 섞였겠죠. 발음이 알 발음이 좀 안 된다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본토인과 똑같이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많은 주의를 받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똑같이 프랑스 본토인처럼 프랑스인답게 프랑스 사람처럼 프랑스어처럼 그렇게 불어를 해라라고 배웠는데 본토에 가보니까 본인은 흑인이지만 프랑스 사람이라고 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아닌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오실 텐데요. 이런 어떤 그 정신분열증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이 검은 피부가 어떻게 뭐 탈색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자신의 이 몸과 정신이 유리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흑인들이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들을 안게 되는데 여기 이제 뭐 흑인 여성이 있고 흑인 남성이 있는데 흑인 여성 같은 경우는 누구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흑인 남성이 아니죠. 백인 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인 남성은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의외로요. 백인 여성과 잠자리를 하고 싶지만 결혼하는 것은 두려운 거죠. 유기불안증이라고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그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 흑인 남성은 그 식민지 그 지배자들에 대한 어떤 보복의 수단으로서 백인 여성을 성적으로 뭐 정복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판홍의 글들은요 아주 일상적인 많은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들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와닿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어떤 소외가 있는데 그 자신의 피부색, 이 멜라닌 색소의 뭐 과다? 이 멜라닌 색소의 문제인데 이 피부색으로 인해서 서열이 나눠집니다.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뮬라토라고 있지 않습니까? 뮬라토는 아예 여기서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번역도 그렇게 나오지만 흑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검둥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검둥이는 피부가 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뮬라토가 겪는 것처럼 그러한 그 갈색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압박감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유색인의 어떤 고통, 처절한 고통. 그래서 이 파농은 이 세상을 그러니까 흑백이라고 하는 만이교적 세계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네, 선악식으로다. 네, 이건 다 망상적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을 긍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정신의학적 문제들. 흑인들이 왜 열등 컴플렉스에 빠지고 왜 거기에서 그런 신경증에 걸리는지. 근데 백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백인들이 흑인이 자신과 똑같이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흑인은 백인보다 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뇌 이제 질량이 적거나 그러한 인종주의적인 그 뭐 정신의학자들 또는 이제 의사들이 있었거든요. 흑인들은 범죄적이다. 흑인들은 다혈질이다. 뭐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 이제 유럽인이 저 열등한 흑인들을 뭐 계몽을 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화의 논리로 이것이 이제 사용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면화됐을 때 계속해서 이 백인이 되려고 하는 백색화를 꿈꾸는. 그런데 가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어떤 심리 상태에 놓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도 얘기 있지만 새로운 인간주의, 새로운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인간으로서 대우해라.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긍정받는 긍정되는 존재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인본주의를 위해서 해야 될 급선무가 뭐냐 그러면 우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네 번째에서 이 만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1947년에 이제 저항 운동이 있었거든요. 이 만온이라는 사람은 잘못됐다. 왜 이런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만온이 같은 사람은 이 파농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열등 콤플렉스, 의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식민 지배 이전에 흑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고 파농은 당신이 오류다. 백인들이 식민 지배자들이 이 마다가스카르 이 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아시죠? 그 아프리카 그 옆에 섬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다가스카르 섬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흑인들에게 그러한 콤플렉스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만온이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봉기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스페로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의 분석은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이게 좀
이거 좀 찾으려면 또 이게 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러는데, 네, 여하튼간에 그게 이제 이 판홍이 4장에서 이 만원이를 비판하는 거죠. 종수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열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이런 인종차별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들이 이 섬에 와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해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두 가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사회 경제적인 이 구조를 철폐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탈식민화해야 되죠. 이 판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떤 이론적 낭만성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로부터 인간이 식민화가 되는 거니까 이들이 식민주의 이전에, 인종주의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해방, 탈식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 그 주체에 탈식민화죠. 그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의 정체성. 계속해서 백색화를 하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그런 망상, 그 누가 넣어준 거냐 그러면 백인 식민지 지배자들이 넣은 거거든요. 그런 망상적인 그 만이교적 그런 세계관에서 탈피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새로운 인본주의, 참된 인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인권입니다.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 보면 이 흑인에 대한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흑인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홍이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사실상 우리가 대단히 잘못된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흑인 친구를 만난 적이 별로 없고 얘기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죠. 만나면 이제 판홍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정말 이런 어떤 흑인의 정체성, 아프리카 흑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 회복 운동, 네거리튜드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도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문화, 정신 모든 것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해방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판홍이 아까 제가 이 아들러의 이 성격 심리학을 가지고 이 콤플렉스, 열등 의식, 우월 의식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이유가 왜 프로이트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범성욕주의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앙띠유인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인도 제도에 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가 뭐 쿠바라든가 막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앙띠유인들의 97%에게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발견이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은 근친상간, 부친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없냐? 모계사회거든요. 모권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다분히 유럽 중심적이라고 유럽 중심적 그런 정신분석학을 주장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틀 자체가. 그래서 아들러를 따라가는 거죠.
사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문제점은 여러분 저기 그 질 들레즈와 펠리스 가타리가 쓴 앙티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책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제로 달려 있는 게 자본주의와 이제 정신분열증이거든요. 두 번째 또 나온 책이 뭐냐면 천개의 구원이 있습니다. 공동 저작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프로이트 틀렸다는 거죠. 그런 정신분열적인 문제가 가족 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본주의 자체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 분의 책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한 두 개만 읽어드리고 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직접 읽어야지 사실 이게 생동감이 있어서요. 그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이 판홍이 이제 결코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기를, 인간이 인간을, 말하자면 자아가 타자를 노예화하는 일을 그만두기를, 인간이 어디에 있든 내가 그 인간을 찾고 원하도록 허락되기를, 검둥이는 없다. 백인도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뉴 휴머니즘이죠. 인간만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내 최후의 기도는 이것이다. 오 나의 몸이여, 내가 언제나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저도 이렇게 그 포스트잇에 써서 이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은 적도 있었는데, 언제까지나 질문하는 자로 남겠다라고 하는. 판홍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른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판홍이 이 백혈병을 앓으면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돼지에 저주받은 사람들. 알제리 그 민족 해방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 책에서는 이제 폭력을 정당화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러지만 카운터 바이올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폭력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도 뭐 말씀드리지만 폭력이 나쁘다 좋다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누가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폭력에 대해서 얘기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카운터 바이올런스, 정의로운 폭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뭐 그것도 근데 이제 제가 이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 결론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결론에서 이럽니다. 이 유럽을 떠나라. 그리고 유럽을 흉내내지 말자. 여러분 우리 뭐 근동, 중동, 극동 중심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에서 가까우니까 근동이고 중동이고 극동, 우리 극동이잖아요. 극동아시아. 유럽 중심지죠. 유럽의 중심입니까? 예술의 나라 프랑스, 아니 뭐 칸트, 헤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독일, 왜 600만을 죽였을까요? 뭐 물론 뭐 어려워서 저기 독일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뭐 칸트를 읽었겠습니까만은.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동지들이여, 유럽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인류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발상을 만들고 새로운 인간을 정립해야 한다. 판홍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인간, 이 판홍이 꿈꾸고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매진했던 이 새로운 인간은 검둥이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말 그대로 참된 인간이죠. 피부색으로 등급이 나뉘고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창난, 갈등, 소외 이런 것들을 겪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인종주의, 식민주의, 유럽 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파농이 얘기하는 새로운 인간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땅을 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폐기하고 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을 한번 일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가 뜨거워지는지 그런 경험 책 읽으면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좀 기쁩니다. 아직 제가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